안녕하세요. 온통보감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요즘은 먹을 것이 굉장히 풍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에게 유독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입니다. 실제로 성인 남성의 3분의 1, 그리고 성인 여성의 2분의 1 정도가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이런 보고가 있는데요. 왜 우리나라 사람에게 유독 이렇게 단백질이 부족한 그런 현상이 있을까요? 자, 그 원인은 첫 번째는 쌀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쌀 별로 안 먹는데 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근데 그 쌀의 그 자리에 밀가루가 들어가죠. 즉, 쌀이나 밀가루 등의 탄수화물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서양 사람들의 경우에는 하루에 필요한 그 단백질 양을 초과해서 이렇게 드시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이렇게 쌀이나 밀가루 그리고 채소 위주로 식사를 할 경우에는 단백질 부족증이 생기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고기를 많이 먹는데 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맞아요. 요즘 고기도 굉장히 많이 섭취하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고기를 언제 드시죠? 주로 저녁에 한번 몰아서 또는 주말에 이렇게 몰아서 고기를 먹을 때는 많이 먹는데 그것을 우리가 늘 일정하게 먹는 게 아니라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침, 점심, 저녁 골고루 나누어서 고기를 먹는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경우에는 그러니까 회식처럼 아니면 어떤 뭐 이렇게 몸 보양하자 이런 식으로 먹을 때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백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어서 소화 흡수를 한 다음에 그것이 일정 정도 쓰이고 나면 나머지는 버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양만큼 쓰이고 남은 그 나머지는 그냥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몸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소화기에 신장에 무리만 줄 뿐이지 단백질을 부족한 단백질을 채우는 데는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은 이렇게 몰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횟수를 나누어서 아침, 점심, 저녁 또는 뭐 간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단백질이 부족한 또 하나의 원인이 있는데요. 건강에 좀 이상이 생겨서 이제 건강을 열심히 챙기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이 단백질 부족증이 생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몸에 염증이 생기고 어딘가 아프다 그러면 건강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채식 위주로 그리고 현미밥 위주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고기는 막 멀리하고 어떤 분들은 아예 전혀 안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채식 위주로 하고 소식으로 하고 그리고 통곡식 위주, 즉 현미밥을 위주로 하고 이런 분들이 단백질 부족증에 걸리기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채식으로 하고 이제 통곡식 위주로 드시다 보면 염증도 없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근육량이 줄어들고 기운이 없어지고 이렇게 단백질 부족 증상이 생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건강해지려고 식이요법을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단백질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 단백질의 부족 원인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그리고 두 번째는 단백질을 섭취를 하긴 하는데 그것을 편중되게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먹는 것, 세 번째는 지나치게 채식 위주로의 식사, 이런 것들이 이제 단백질 부족증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거 있으세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량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배는 물록한데 뱃살은 안 빠지는데 팔다리만 얇아지고 이런 경우들 흔히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근육량이 감소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머리카락이 얇아지는 것 이런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손톱이 뭐 얇아지고 자주 부서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이 머리카락이나 손톱의 어떤 구성 성분들이 다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얇아질 수 있고요. 또한 이렇게 피부가 얇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 특히 이제 많이 아프신 분들의 경우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밀어보면 얇은 종이가 밀리는 것처럼 피부가 얇아져 있는 거를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단백질이 부족하면 피부가 얇아질 수 있고요. 피부만 얇아지는 게 아니라 혈관 자체가 굉장히 얇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혈관이 그냥 가느다란
어떤 이제 거미줄처럼 이렇게 얇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혈관 주사를 놓고 싶어도 바늘을 꽂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이렇게 혈관이 얇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도 단백질 부족 중에 하나이다. 이제 여기까지는 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단백질 부족증일 때 의외의 현상이 있어요. 단 것이 많이 당기는 거예요. 단 것이 자꾸 당기면 이제 막 이거 혈당 부족증이야 막 이러면서 저혈당증이야 이러면서 사탕이나 단 과자들을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단백질이 부족해도 우리 몸에서는 그것이 단 것이 땡기는 형태로 이렇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무언가 영양이 부족하다는 거지, 그 반드시 당이 부족해서 단 것이 땡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양이 부족해서 그 중에서도 단백질이 부족할 때 이렇게 단 것이 당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쉽게 지치고 이제 호르몬 조절이 안 돼서 막 갱년기 증상처럼 막 열이 위로 뜨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단백질 부족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 같으면 우리가 뭐 100m, 200m 이 정도 걸어서 이렇게 지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뭐 50m도 못 갔는데 자꾸 지친다. 그리고 뭐 조금만 집안일을 해도, 그러니까 청소 한 방, 이렇게 거실 한 번만 청소를 해도 막 지친다. 이런 식으로 쉽게 지칠 때에도 내가 단백질이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갱년기 증상처럼 열이 뜨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호르몬이라든지 효소나 항체 이런 것들을 만드는 원료가 또 단백질이에요. 그러다 보니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우리가 이제 호르몬 조절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어떤 항체 형성이 안 되고 그러면서 면역력이 이렇게 감소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의외의 사실 또 하나 있어요.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골밀도가 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연골이 쉽게 닳을 수 있어요. 골밀도 이런 것들은 칼슘하고 주로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텐데요. 자, 다음 번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근육이라는 것은 그 단백질이 주성분 맞아요. 그런데 근육만 그런 게 아니라 뼈의 경우에도 이 칼슘과 함께 단백질이 그 필수 성분이에요. 단백질이 있어야지만 뼈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면 당연히 이 뼈가 골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콜라겐, 단백질 중에서도 콜라겐과 칼슘이 결합을 해서 뼈를 구성하는 것이다. 연골도 마찬가지예요. 연골도 그 콜라겐과 콘드로이친, 히알루산 이런 것들이 연골을 이루거든요. 근데 연골을 구성하는 원료, 이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 없으면 연골을 생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근육량이 부족한 사람들은 골다공증이라든지 아니면 연골이 빨리 닳는다든지 이런 증상들도 같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그래프를 보면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왼쪽은 노화에 따른 근육량의 변화 그래프고요. 오른쪽은 이제 노화에 따른 골밀도의 변화량을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한 건데요. 어때요? 그래프 두 개가 거의 동일하지 않나요? 이제 위에는 남자들의 그 그래프고요. 변화 그래프고, 아래는 이제 여성분들의 변화 그래프인데요. 그런데, 이 근육의 변화나 골밀도의 변화나 거의 비슷하게 20대 후반, 30대까지는 막 근육량도 올라가고 골밀도도 올라가요. 그러다가 30대가 되면 거의 수평으로 이동을 해요. 이제 거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는 한은 더 늘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쉽게 빠지진 않아요. 그렇게 가다가 40세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갑자기 감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육량도 줄어들고 골밀도도 줄어들고, 그러다가 50세가 되면 이제 갱년기죠. 이때가 되면 그냥 뚝뚝뚝뚝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근육량의 경우에 50대부터는 매년 1 내지 2%씩 이렇게 떨어지다가, 그래서 결국 80대가 되면 근육량이 제일 높았을 때에 비해서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골밀도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면 이제 30대까지는 그럭저럭 유지하는데 40대부터 떨어져서 50대부터는 뚝뚝뚝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50대 이후에는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고 보충해 줘야 될 영양소,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단백질이 부족해지는데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이렇게 똑같을까?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와 주황색 그래프가 있는데,
이게 둘 다 근육량이 감소를 하긴 하는데 파란색은 완만하게 줄어들고 주황색은 굉장히 이렇게 많이 감소를 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똑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어떻게 생활했느냐, 내가 무엇을 먹고 운동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생활 습관, 식이 습관에 의해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평소에 단백질 섭취를 충분하게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잠을 잘 자고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이 근육량의 어떤 이 줄어드는 정도가 좀 완만하게 줄어든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평소에 이제 식사 패턴이 이제 불규칙해서 이제 자꾸 이제 거른다든지 아니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전혀 안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병치레를 좀 자주 한다든지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근육량이 이제 지나치게 많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노화에 따라서 근육량이 감소하고 근밀도도 감소하고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감소되는 폭을 이제 조절할 수 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노화와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이 근육량을 그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자, 그럼 여기서 머릿속에서 이미 막 이런저런 대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아마 운동이라고 답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첫 번째는 운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운동보다는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 이것이 훨씬 중요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함에 있어서 단백질 섭취를 안 하고 그냥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분해해서 그걸 에너지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늘린다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운동을 하면 저절로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근육을 만들 수 있는 재료, 원료가 있어야 근육을 만들 거잖아요. 그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가 그 당연한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운동을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운동을 하면 혈관이 확장이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즉, 영양을 실어 나르는 그 길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우리가 평소에 이제 그 단백질 섭취를 했어요. 영양이 있었잖아요. 그 영양을 잘 실어 나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근육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막 으쌰으쌰 이렇게 운동을 해요. 그러면 이쪽에다가 힘을 막 주잖아요. 내 혈관을 타고 온 그 단백질 영양소를 내가 이렇게 힘을 준 이곳으로 더 몰아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운동을 하면 저절로 근육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근육 생성을 할 수 있는 그 영양소를 잘 나를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오히려 안 먹고 원료는 넣어주지 않으면서 운동을 하면 그 근육을 태워서 그걸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오히려 근육량이 줄어든다. 이제 이 부분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단백질을 얼만큼 먹어야 될까?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량은 얼만큼일까? 이제 이 부분을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것은 가장 쉽게 체중 1kg당 1g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는 원래 1g이 아니고요. 한 0.8g에서 0.9g 이 정도만 섭취를 해도 되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1g 체중이 제가 한 50kg 정도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50kg이면 한 50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체중 1kg당 0.8에서 대략 1.2g 요 사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되는데요. 자, 그런데 내가 너무 말랐어요. 이제 지금 30kg 밖에 안 돼요. 그러면 30kg이면 30g만 먹으면 될까? 이제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30kg면 정상 몸무게가 아니잖아요. 내가 근육량을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체중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영양소가 kg당 1g인 거고 내가
이제 정상적인 체중보다 더 적게 나간다면 오히려 1g보다 좀 더 많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인의 경우에는 이제 근육량이 좀 많이 감소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젊은이보다 오히려 30% 정도의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려고 해도 또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근감소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소화 능력도 감소되어 있잖아요. 이게 소화력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섭취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아무 단백질이나 막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이제 소화를 해낼 수 있는 그런 단백질로 드시는 것, 이것이 중요하겠죠. 자, 단백질 섭취에 있어서 또 주의해야 될 분 한 분이 있는데요. 신장 질환자예요. 이제 신장 질환자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신장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면 안 된다. 이제 이것 때문에 오히려 또 단백질을 너무 섭취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단백질 부족증이 심각하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장 질환자인 경우에 단백질을 먹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이 안 좋으면 그럼 얼만큼 먹어야 되냐? 정상적으로 먹어야 되는 것보다 한 80% 정도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보통 섭취하는 정도의 단백질, 이 정도를 드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찾아오신 분들 보면 신장이 안 좋아서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단백질 섭취를 줄이다 보니까 체중이 너무 빠졌어요. 이렇게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장 질환자에 대해서 이게 유독 딱 집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신장이 안 좋다고 해서 이제 단백질 섭취를 아예 끊으면 절대 안 되고요. 이제 조금 줄이는 정도, 여기에서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그런 단백질을 드시면 된다. 그래서 킬로그램당 한 0.7에서 0.9g 요 정도로 섭취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단백질을 얼만큼 먹어야 될지는 그 양은 알겠는데 어떤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볼게요. 그래서 어떤 단백질을 먹을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단백질의 함량,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느냐, 이런 함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되는데요. 이제 단백질을 크게 나누면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 어떤 게 흡수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 고기가 있고 콩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고기보다 콩이 훨씬 소화 흡수율이 높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세요. 오히려 단백질의 총량은 콩이 훨씬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소화 흡수율 또는 이용률에 있어서는 동물성 단백질이 훨씬 높은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이 이제 흡수가 잘 되고 이용률이 높은데요. 그래서 차이점을 한번 이렇게 표로 정리하면서 살펴볼게요. 그래서 흡수율에 있어서는 동물성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보다 빠르다. 그리고 이제 장점으로는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나 BCAA라는 것은 그 분지사슬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필수 아미노산이나 BCAA가 충분하면 이것이 흡수율이 높고 근육 생성에 을 빠르게 도와주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근육 생성을 빠르게 도와주고 근력이 많이 생기게 하고 피로를 개선해주고 하는데 효과가 좋은 필수아미노산과 BCAA가 충분한 것이 동물성 단백질이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식물성 단백질은 흡수율이 좀 느리고 그거에 비해서 이제 또 필수 아미노산이나 BCAA는 좀 부족한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또 식물성 단백질의 그런 좋은 점이 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그 대신에 식물성 단백질은 생리활성화 물질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리고 보행 능력을 개선하는, 이 보행 능력을 개선한다는 것은 보행 능력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근육의 어떤 양을 채워주는 것보다도 근육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개선시켜주는 그런 효능이 더 좋다.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은 근육량을 보충해 주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고
이 식물성 단백질은 좀 어떤 섬세한 어떤 동작들, 그래서 우리가 걸음을 예쁘게 또는 씩씩하게 걸을 수 있게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식물성 단백질이 그 기능을 더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동물성 단백질에는 식이섬유가 없잖아요. 식물성 단백질에는 생리활성화 물질이 많은 것과 함께 이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 노폐물들, 독소 배출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동물성 단백질에 있어서 단백질도 풍부하고 그러니까 필수아미노산도 풍부하고 흡수율도 빠른데 최대 또 단점이 뭐가 있죠? 이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몸에 지방을 축적시키고 혈관에 이 지방이 쌓이면서 혈관을 이제 염증이 좀 많아지게 할 수 있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식물에 들어있는 지방은 불포화 지방이죠. 자,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서 살펴보시면 여기에서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아, 이 동물성 단백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식물성 단백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이게 두 개를 골고루 먹는 것이 다 좋겠구나. 인간은 그 구석기 시대부터 동물성 단백과 식물성 단백을 골고루 섭취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사회 시간에 배우나요? 역사 시간에 배우나요? 그럴 때 구석기 시대인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죠? 사냥이라든지 아니면 물고기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채집 생활 이런 걸 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류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채소, 열매 이런 것들을 골고루 먹고 살아왔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유전자 속에 각인이 되어서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동물성 단백, 식물성 단백을 골고루 먹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그 단백질 섭취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둘 다를 섭취하되 그 영양 밀도와 소화 흡수율, 이제 많이를 섭취를 해야 되는 소화력이 떨어지면 먹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소화 흡수율을 따져서 먹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먹는 횟수를 이제 3, 4회 이렇게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한꺼번에 몰아서 드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추어탕이나 홍어탕을 많이 드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금방 생각이 될 거예요. 추어탕이라는 것은 추어라는 거, 동물성 단백질, 거기다 콩까지 갈아넣죠. 그리고 식이섬유가 부족해지기 쉬운데 이제 얼갈이 배추라든지 시래기라든지 이것을 충분하게 넣고 푹 끓이잖아요. 오랫동안 푹 고기 때문에 소화 흡수율이 또 높아요. 이런 측면에서 추어탕이나 홍어탕, 그리고 평상시에 황태 육수를 늘 이용하자. 그리고 이제 간식으로는 번데기라든지 계란을 이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될 때 닭죽을 드실 수 있겠고, 그리고 두부나 콩, 생선 이런 것들을 골고루 이렇게 음식으로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할 텐데요. 자, 식단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아침에는 이제 좀 이렇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닭죽을 드시거나 황태미역국, 닭미역국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드시는 거예요. 자, 점심 때에는 추어탕이나 홍어탕, 두부전골, 생선구이 이런 것들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오후 간식으로는 삶은 계란이나 삶은 병아리콩, 번데기 이런 것들을 드실 수 있겠고, 저녁 때는 청국장이나 순두부, 두부된장국, 수육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포함한 그런 식사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음식을 골고루 챙겨서 이제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데 이제 어떤 특수한 환경에 의해서 내가 음식을 잘 챙겨 먹기 힘든다든지 아니면 이미 근감소증이 심해서 그 근육량을 이 단백질을 좀 많이 보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이럴 때에는 이 단백질을 좀 고함량으로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또 필요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